네, 오늘 윤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 기소와 관련해 첫 옥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설 메시지로 여야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조현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옥중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유혈 사태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인데 이 옥중 메시지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명확히 따지는 것 같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법리와 그다음에 증거, 그다음에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사실관계는요, 유혈 사태가 전혀 없었던 건 사실이 맞고요. 그다음에 인명사고도 없었었고 단 한 명의 체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혈 사태라든가 이런 불상사가 전혀 없는 상태를 가지고 내란이라 혐의를 씌울 수 있느냐 그 문제. 그리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부를 전복하는 행위인데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를 전복하는 거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네. 전혀 유혈 사태라고 말할 수 있는 즉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고 해제를 다시 공포하는 이 단계가 몇 시간 내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 변호사께서는 이 메시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까지 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란죄 성립되는 구성 요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폭동입니다. 네.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해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폭동. 여기서 말한 폭동이 유혈 사태를 의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최광의의 폭행과 협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유혈 사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피해자들이 받는 그런 위험성, 해악의 고지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폭동으로 인정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란죄 성립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도 유혈 사태뿐만 아니라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죠.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우리 헌법과 계엄법의 구성 요건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시라든가 내란 이런 준하는 사태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우리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은 일부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현혹되다 보면 오히려 지난번 서부지법 그런 폭동 사태와 같은 또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혈 사태가 이 내란죄 성립 요건은 꼭 아니다라는 변호사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민주당은 곧장 또 비판에 나섰습니다. 내란을 일으켰으면서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라니 파렴치의 끝이 어디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 비판의 목소리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내란을 일으켰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인데요. 이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지금 재판의 진행 중이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혐의를 이제 씌우고 싶은 거죠.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사용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지 내란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시나리오 이 부분을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요. 그동안 보여준 성향을 보면 외교적으로는 친중 종북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과연 미국과 현재 경제적으로 군사 안보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미 맺고 있는데 이거를 다 뒤집고 과연 친중이나 정부로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또 하나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보면 이재명 대표가 내는 여러 안건들이 성장보다는 분배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금 개혁 같은 경우 원래 계획은 5년마다 연금 개혁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권이었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런 식으로 본인 정부가 의무를 저하는 것은 아마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지금까지 잘 싸우는 외교, 경제적 밑바탕에 대해서는 뒤집으려 하고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금 개혁 같은 것은 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 앞날의 걱정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서 보여준 사법부의 불공정, 불신임 이 부분이 또 앞날에 걱정된다. 이 부분 같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법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현재 헌재에서도 많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4명이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법적인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된다. 지금까지 본 모습 보면은 체포영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구속영장이라든가 또는 관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문서 위조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사법적 절차가 무너졌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민주당에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떤 또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의 앞날을 걱정을 해야겠죠.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으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 사태를 일으켰으면 안 됐습니다. 예. 내란 사태 일으킨 것 동시에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가 얼마나 추락을 했습니까?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체포영장을 사실상 거부하고 계속해서 관저에서 농성을 벌일 때 얼마나 경제가 요동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을 때 그때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만큼 경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 자체가 불안정성으로 그런 기준을 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사법 체계에 도전하지 말고 사법 절차를 준수해 가면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공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본인이 저지른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해서 떳떳하게 죄값을 받는 것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 연휴 이후에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간적인 도리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과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이제 접견을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또 여기에 응할 것인가 또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네, 당연히 의원들이요. 특히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었고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그런 분들이 찾아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당연한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안희정 전 지사죠. 안희정 전 지사가 성폭행 혐의로 확정됐을 때도 많은 정치인들이 찾아가 면회를 했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성추행 혐의로 혐의가 확정됐을 때도 많은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이 두 분들은요, 전부 다 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어겨서 처벌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요, 법에서 권한이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계엄에 대한 그 판단이 정당하느냐, 이거는 헌재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법에서 금지된 것을 한 것도 아니고 법에 보장된 권한을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권한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단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파렴치한 그런 범행과 달리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그 뜻을 공유하고 또 그 앞으로 있을 이제 차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윤상현 의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기 전에 그 관저를 방문했던 다수의 의원들도 지금 접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하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접견과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은 달리 봐야겠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를 정하고 있는 두 가지 범죄 중에 하나인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그 법정형 자체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민주당 인사와 동일한 선에서 비교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아마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인사들이 아마 접견을 신청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까지 지난번 관저 농성에 참여했던 여러 의원들 마찬가지죠.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아마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추이상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접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미보다는 예. 지금 결집하고 있는 극우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구애하는 모습을 위해서라도 저는 접견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스피커 역할을 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각종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본인이 여론전에서도 여전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견이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네. 민주당 인사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이 접견을 하는 게 지지층 결집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그 전부터요. 윤석열 대통령이 4번의 국민 담화를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초부터죠. 그때부터 지지율이 5%포인트씩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유를 공개할 때마다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고 1월 초부터는요.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정당 지지율은 골든 크로스가 지지난주에 일어났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 사법 조치가 진행되면서 보였던 부당함 그리고 민주당과 공수처와의 짬짬이 의혹 또한 사법부와의 짬짬이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지나치다. 민주당에서 너무 지나치다. 더구나 민주당이 큰 실책을 한 게 뭐냐면 탄핵을 하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사유로 들었던 게 내란 혐의인데 헌재에 가서는 그 내란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론에 뒤지니까는 카톡 검열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업체를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입법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과방위를 열어가지고 방송국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줄 세우려 한다 그럽니다. 이 방송국 사장을 과방위에 불러서 따지면 과연 다른 방송사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사장도 불러갈 수 있으니 알아서 조심해야겠다. 그걸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네이버 사장도 부른다고 하거든요. 방송사와 포털까지 전부 다 이렇게 입틀마가 하려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짧게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여론이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고 한다면 이번에 최근에 보였던 서울역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 명절 인사했을 때 그런 모습이 비춰지진 않았겠죠. 그 당시 어떤 모습이 보였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가게 앞에서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내쫓기도 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날 것 그대로의 민심입니다. 그런 민심에 눈높이를 맞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지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공격만으로는 아마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어봤고요. 화제를 좀 바꿔서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이는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요. 일단 말씀 전에 저희가 다루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범여권 후보들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일부 접전 양상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재명 대표 대 이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적합도의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양자 대결에서 일부 접전 양상이 보이고 있는 이유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가장 큰 특징은요. 민주당에서는 당권이 1극 체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대권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권과 대권 모두 한 사람이 다 쥐고 있는 올인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요.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어 있고요. 지금 대권 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나온 것처럼 김문수 이제 장관부터 해서 홍준표 시장, 원희룡 전 장관, 오세훈 시장, 유승민 의원 등등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러 명 흩어져 있는 것을 한 명으로 몰아서 양자 대결한다 그러면 오히려 역전하거나 초접전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특이하기도요. 절대 찍지 않을 후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거의 50% 가까운 사람들이 절대 찍지 않을 후보에 이재명을 지금 대표를 뽑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양자 대결에서 상당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결론적으로 세 가지 부분을 좀 포인트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위바위보로 해서 10번을 해서 전부 다 이겨야지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이 정도로 사법 리스크가 그냥 리스크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운이 좋아야지만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불안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정부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다면 이런 면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수처와 민주당이 서로 그 이상식 의원님이 전화를 하면서 전화기 불이 날 정도로 공수처 통화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마치 짬짬이에서 공작을 펼치듯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와 영장과 구속까지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불안 요소, 위험 요소, 공작이라는 의혹 요소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지난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난 대선에 출마를 했었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얻었던 득표율 자체가 47.83%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수치 자체는 지난 대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그만큼의 득표율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상승세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뭐 더 이상의 추이가 없다라든가 그런 식의 표현 자체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번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다음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외연 확장을 해야겠죠. 그 부분은 예. 분명한 숙제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만큼 부정적인 여론조사 추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화 프레임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년 6개월 동안 6번 기소를 했고요. 지금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2가지 재판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났고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였죠. 근데 그중에 유죄가 나온 선거법 사건의 경우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선거법에서는 선거법 헌정사상, 우리나라 헌정사상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진 후보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첫 번째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전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수사를 진행을 했고 대통령 그 후보 연설도 아니었습니다. TV 방송에 출연한 발언을 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1심에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일단 법원의 판단 자체는 존중을 해야겠지만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항소심 재판 결과 물론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범죄자 프레임에 갇힌 바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조금 더 많은 중도층에 대한 외연 확장이 조금 더 지체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조사도 좀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의 조사에서 정권 연장보다 정권 교체 여론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리서치의 결과인데 정권 재창출 39%, 정권 교체 50%. 그리고 뭐 이제 계속해서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대체적으로 높은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8년 전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게 정권 유지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그런 프레임 공세 자체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것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겁을 내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은 절대로 막아야 되는 것이고 정권 교체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보수층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많이 결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한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권 교체에 대한 비율이 더욱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중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물론 아직까지 정권 교체에 대한 비율이 최초 내란 사태 직후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것은 저는 대선에 임박하면 할수록 아마 중도층 입장에서는 도저히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후보를 투표할 가능성은 좀 갈수록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담보하는 그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요, 지금 2년 7개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정권을 교체냐, 연장이냐 이걸 판단하기는 2년 7개월 너무 짧은 거죠.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전부 다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려면 적어도 한 기는 정권을 4, 5년은 돼야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건데 2년 7개월 만에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0개월 만에 첫 탄핵이 시작되고 그 이후로 29번의 탄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이끌어졌고 대미 수출은요 건국 이래 최고 실적을 올렸고요. 수출 규모가 너무 늘어가지고 전 세계 8위에서 6위로 올랐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이 아직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요. 우리나라 빚이 원래 660조였습니다. 건국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가 66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단 5년간 420조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전체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어서는 첫 번째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있었고요. 28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지수의 87%가 뛰었다는 그런 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 북한 퍼주기가 너무 심했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30억이 넘는 비용을 들어가지고 북한 선수단과 고위 관료들을 모셔서 초대를 했는데 그 결과 돌아온 건 뭡니까? 140번이 넘는 동해 미사일 도발 그리고 경의선과 남북 도로 1,800억을 들여서 우리 정부가 만들어줬는데요. 그걸 다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뭐 하느냐? 돌아온 것은 오물풍선과 오물풍선밖에 없다.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지금 2030 젊은 세대들이 신안보 세대들이 굉장히 다음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닌 만약에 이재명 정권에 교체하라 그러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도층도 지난 문재인 정부의 기억을 아직 잃어버리기 너무 빠른 시간이다. 이런 게 지금 표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쨌든 여야 모두 중도층 잡기에 좀 더 집중할 거란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앞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이재명 때리기 공세가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주요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이런 결집이 오히려 또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정쟁에 대한 발언을 좀 자제하고 민생, 경제 이슈 선점에 좀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이제 여야 모두 좀 중도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여야 모두 이제 이 중도층 선점을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노력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흑묘, 백묘론까지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발언 자체가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앞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아직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 내란 후속 조치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그 대안으로서의 그 역할, 사실상 원내 일당 아니겠습니까? 원내 일당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중도층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당연하게도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견지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살펴보게 되면 금투세라든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도층 입장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도층 선점을 위해 여야의 노력도 어떤 점이 더 있겠습니까?
중도층 성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굉장히 민생에 대한 경제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인데요. 일단 제가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추진을 중지하겠다 말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금투세를 굉장히 추진하려고 당 내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끌려갔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선에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모습은 표를 의식한 선거용으로 입장을 바꾸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 양곡법도 그 민주당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곡법의 내용은 매년 1조 원 이상 들여가지고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거든요. 근데 국민 중에서 피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자, 근로자가 농민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민도 있을 수 있고요. 배달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마트에서 일하거나 상인들도 다 피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시장 경제에 따라서 생기는 잉여 생산물에 대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른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구매해줘야 되나? 요거 나올 겁니다. 이거 정부가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패론주의, 아르헨티나에서 유행했었던 인기 영화부는 패론주의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영국에서 우리가 원전 최우선 협상 국가로 선정됐다가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20조 원 이상이 취소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라든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반시장적인, 비시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우리나라 나온다 그러면 현재 잘 꾸려진 즉 4만 부 시대가 내후년에 4만 부 국민소득 총 4만 부 세대가 된다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되돌아가는 퇴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또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 주자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잠룡들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점들이 있는지 좀 짧게 답변 들어보죠.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요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지금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여권에서는요 조기 대선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만 높으면은 사실 대선 주자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러지 않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히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의 탄핵이 제대로 지금 논의되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하고 결론도 아직 안 난 상태인데 여권의 대선 주자라고 손들고 나서기에는 굉장히 우파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대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지켜봐는 상황인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본인의 재판을 연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앞당겨서 조기 대선에 들어가야지 본인은 승산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그런 그 재판과 이번 조기 대선은 전혀 무관한 사안이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조기에 종결되고 파면 결정이 나게 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재판 결과는 무관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과 달리 사실상 여러 주자가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죠. 지금 최근에는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유독 좀 많은 지지율을 받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극우에 치우친 그런 강경한 모습을 보인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대선 주자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후보들이 명태균 리스크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요. 홍준표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도 과연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붙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도층의 외연 확장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서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생각도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